제가 또 밟아도 너무 씩씩하니까 선배들이 더 이렇게 좀 밟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업하는 데다 보니까 숫자로 보여주면 돼요. 숫자로. 아 진짜 어지간하면 남들 세대 팔고 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 그냥 진짜 많이 팔아야 돼. 어지간히 팔면 이것들이 밟아 못 올라오게 한단 말이지 선배들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 팔아야 돼. 근데 그걸 어설프게 팔면 밟히는 거야. 그러니 진짜 압도적으로 잘 팔아. 압도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의 윤메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일 하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더라고.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뒷받침돼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 그걸 잘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적성도 찾고 돈도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잘하는 일 해야 되는데, 잘하는 일만 하면 물론 좋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좋아하는 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로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막 결혼을 해도 남자가 죽자 사자 해야 오래 잘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편 집사람이 언제 저를 사랑했지만 그래야 오래 잘 살더라고. 그리고 남자분들이 워낙 일을 하거나 뭘 해도 여자들보다는 조금 질려하고 이런 게 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러면서 돈이 되면 너무 좋고 돈이 안 돼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성도 찾고 자기의 달란트도 찾는 거지.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달란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책에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컴퓨터 회사 가면서 PC 낙찰을 받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서구 염창동에서 강남 양재동까지 오면서 2시간 산 넘고 물 건너 진짜 마을버스 지하철 3번 갈아타고 또 마을버스 타고 그러고 고객을 만나러 갔을 때 되돌아봐서 생각을 하니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3, 4살짜리 여자아이가 2시간씩 지하철 버스를 그렇게 갈아타면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법도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전 너무너무 설레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내가 영업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갔을 때 내가 되게 좋았구나, 좋아했었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더니 그분하고 얘기도 잘 됐고 또 다행히 얘기 잘하면서 감히 또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 PC 낙찰을 받았던 사례였었단 말이죠. 그러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가 뭔지 정말 어린 친구니까 아무것도 몰랐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영업을 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제가 그 시점이 시작이더라 라고 이제 제가 책에다 좀 쓴 거였고요. 그때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잘하고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요즘 대부분의 MZ 친구들이 대면을 한다거나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걸 기피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저한테 맞았던 달란트를 윤미는 찾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TJ입니다. 딱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외향적이며 계획적이고 극T, 트리플 T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일즈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되게 계획하고 고객들을 대하고 뭔가 되게 촘촘하게 고객을 관리를 해주니까 이런 게 저한테 적성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MBTI도 다른 분들은 여러 번 하면 막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똑같습니다. 한 3, 4번 해봤거든요.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책도 써서 많은 홍보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하지만 즐거워요. 다행히 즐거워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 굉장히 일머리도 있는 사람이라 제 IQ가 98이잖아요. 네, IQ가 98이어서 메모하고 이렇게 쓰고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이런 걸 굉장히 촘촘하게 잘합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머리가 나쁘다는 걸 어렸을 때 인지를 하고 제가 저의 단점은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구나 알았던 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가 진짜 IQ가 130, 140 나왔으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도 지금의 이런 색깔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행태? 뭐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따로 인센티브제다 뭐다 이렇게 해서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급여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래서 입사 몇 년 차 몇 년 차 이런 테이블대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테이블을 따랐던 거지. 추가 인센티브 개념이라는 어떤 급여는 아예 없었을 때니까 뭐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남들하고 똑같이 받았다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뭐 승진이야 뭐 호봉이야 올려주고 한다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성에 안 찼던 거죠. 그걸 한 10년 IT 쪽에서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PT나 제안서 작업을 다 제가 했었을 때라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 그래서 제안서에 다 제출을 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매출도 있네 여기 매출도 있네 이렇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 거를 다 하면서 거의 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타가 왔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장님한테 막 우스갯소리로 진짜 저 돈 좀 더 주세요 월급 좀 더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땡깡도 부려보고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술 마시면서 그랬어요. 야 너 자꾸 그러면 총무팀 보낸다. 그래서 제가 영업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관리직으로 보낸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 영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했었을 때라 그때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레벨도 올라가고 제 어떤 커리어도 쌓이고 하면서 이제 30쯤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뭔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전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탑을 찍고 자동차 쪽으로 문을 두드렸을 때가 그쯤이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과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외국계 회사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IT 쪽에서 수입차 쪽의 어떤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형태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처음에는 저는 갔을 때 굉장히 외국계니까 되게 인텔리하고 굉장히 스마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가 2005년도였으니까 2006년도인지 헷갈려. 그때다 보니 왔더니 여기는 업무일주 다 수기로 쓰고 이메일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을 때고 다 팩스, 복사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악을 금치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컴퓨터도 잘 다루고 복사기 당연히 잘 쓰고 이런 걸 잘 하니까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복사기 막 망가지면 저희 뭐 다 껐다 키잖아요. 근데 선배가 이렇게 발로 퉁퉁 치면서 야 컴퓨터 막 이렇게 하면 저 막 달려서 네 선배님 이러고 막 뺐다 꼈다 막 온오프 하고 딱 고쳐드리면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제가 굉장한 인텔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별명이 뭐 이제 컴퓨터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그거를 좀 에피소드를 다뤘죠. 또 너무 생생한 기억이고 그래서 그때 뭐 저는 다 엑셀로 써서 막 하고 선배들은 막 수기로 이렇게 수첩에 쓰고 그랬을 때니까 제가 좀 그쪽에서는 좀 빠르게 이렇게 전사나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추천을 많이 받았던 게 보험하고요 자동차였었어요. 보험은 주변에 솔직히 다 너무 많으니까 야 해봐 너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A 모 보험사에 한 2달 정도는 그쪽에 수업을 받고 이렇게 시험도 다 봤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자 이러고 하는데 그러고는 주변에다 나 보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인들이 저를 기피하더라고. 그게 좀 싫었어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불편해지네 라는 생각에 안 되겠다. 그리고 보험은 제가 2달 만에 딱 접었죠. 그렇게 접고 그럼 뭐 하지? 하고 수입자동차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게 정말 단순하게 현대차나 국내차 뭐 대우차 뭐 이런 그때 있었을 때니까 대리점 같은 데 가서 저 영업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아마 너무 쉽게 들어갔을 건데 보험처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팔면 그때도 똑같이 지인들이 저를 좀 기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뭐 친가 외가 다 합쳐서 제가 그래도 나름 제일 성공한 케이스다 보니 수입차를 사줄 만한 지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아예 내가 새로운 시장 가서 해보자 이러고 당시에 잘 나갔던 BMW하고 벤츠만 계속 이력서를 내고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벤츠 단원대 다 안 됐고 BMW도 다 안 됐고 이제 절 받아주셨던 목동전 시장에서 뭐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이력서 겨우 이제 그 본부장님이 보게 돼서 면접 1시간 정도 보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했던 거지 되게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업계였었어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11년 동안 저는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턴마다 계속 회사를 옮겼었어요. 매번 주어진 시간 안에는 늘 성과를 꽤 높게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IT 쪽 업계에서는 이직을 할 때는 정말로 이런 어떤 고충
고충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가고 싶으면 이력서 내고 이 사람들이 제 이력사항 보고 당연히 저를 픽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 어플라이 했을 땐 적응이 안 됐었어요. 왜 날 안 뽑지? 왜 안 뽑는 거지? 적응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와, 여기가 대단한 시장이구나, 대단한 곳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니구나 라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보험 한 2달 하고 여기를 들어오기까지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은 계속 이력서를 내고 전화해서 좀 만나달라고 하고, 이게 서류로만 가서는 동종업계 사람이 아니니까 저를 이렇게 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될까 그리고 전 시장에 전화해서 지점장 후배라고 그러고 그냥 전화 바꿔달라 하고 막 이랬었어요. 인터넷에 그 대표번호 나오잖아요. 그럼 전화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지점장 누가 바꿔주나?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점장님 대학 후배라고 그럼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전화통화 한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이제 지점장님 받으면 저는 이만저만해서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이력서를 좀 봐줄 기회가 없냐.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실례지만 저희는 경력자만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력자 아니면 들어갈 수 없구나를 제가 전화를 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는 매번 보내도 봐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편에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야 그래도 좀 봐주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진짜 친한 친구,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3다리 건너에 사람이 목동에 본부장님으로 계셔서 거기서 이력서를 보시고 봐주기만 하면 붙을 자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봐지지가 않는 거야, 이력서를. 그래서 그분이 보고 와보세요 하고 인터뷰를 1시간을 하고 제가 입사를 바로 했죠. 그래서 그 전에 IT 쪽에서 이직했을 때 그 고충은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너무 힘들게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으니 당연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울고 다니면서 저쪽에서 당연히 야, 거길 왜 가서 기본급도 없고 이러니까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하냐고 막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다시 오라고, 어차피 뭐 자리야 있고 저야 뭐 거기서 IT 쪽에서는 어디나 제가 원하면 갈 수 있었을 때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여길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가? 그래서 다시 못 갔던 거예요. 그래, 여기 왔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그렇게 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들어가 보니 신입들이 저처럼 이렇게 해서 일궈서 버텨서 이 자리까지 오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저는 정말 좀 운이 좋았고 되게 정말 0.00 몇 프로에 좀 지독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서 비싼 차를 팔아. 그리고 정말 본인이 정말 집안이 좋아서 주변에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면 물론 또 이렇게 새끼를 치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경력자가 살아남으니 경력자 위주로 사람을 뽑았던 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뜨면서 저한테 많이 와요. 저 자동차 팔고 싶어요, 세일즈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을 많이 구하시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장문에 막 메일을 주시는데 힘듭니다. 힘들고 경력자가 아니면 우선 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물론 뭐 국내차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이 케이스였던 거고, 지금에서 영업을, 자동차 세일즈를 저를 보고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녹록하지 않다는 거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되게 화려하고 와, 저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많이 벌 수 있고, 뭔가 제가 막 상급지 이동하면서 빚 계속 갚고 막 이런 거를 다뤘더니 저게 수억 버나 보다, 이런 어떤 저를 보고 좀 로망들이 생기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재테크를 잘해서 이런 부가 축적이 된 거지, 차를 팔아선 건물 못 삽니다. 바퀴 달린 뭔가를 파는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가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을 누구나 가고 싶어 해요. 거길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누구나 저기 가면 손님도 많고 좋은 고객들 많이 만난다라는 게 이미 정평이 나 있고, 학교로 치면 진짜 서울대고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인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야. 실적도 돼야 되고 거기가 TO가 또 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됐었을 때였어요. 물론 BMW에서 잘하고 있었을 때라 고민은 당연히 했지만 이걸 내가 놓고 저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가고 싶었던 쇼룸이었고 여기가 티오가 났네? 그랬었던 떠라 이렇게 고민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는 솔직히 일반 회사처럼 차장, 대리, 월급이 차이가 있다거나 이거에 따른 복지가 다르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제가 뭐 대기업의 일반 관리직에서 차장하다가 대리로 온 개념이 아니어서 당연히 대리여도 상관없습니다 했던 거였고, BMW에서 벤처 옮겼을 때도 녹록치 않았죠. 그래서 어디나 새로운 곳에 갔을 때는 기존에 어떤 계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을 거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적응하는 또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버텨낸 거죠.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그때 나름 차도 좀 잘 팔고 막 그랬을 때인데 신입사원이라고 막 인성교육 받고 제가 머리도 짧고 당시만 해도 안녕하십니까 윤미애입니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가 37이었는데도 선배들이 봤을 땐 머리도 짧고 제가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리로 들어왔으니까 제 포지션이 좀 되게 낮은 친구처럼 본 것 같아요. 그러니 야 와봐 이러고 막 앉혀놓고 인생 얘기하시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선배님 인생 얘기 들을 짬 아닌데.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진짜로 첫 계약하러 갈 때 계약서 좀 선배님 한 장만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그 선배님 잊을 수가 없어. 위아래로 끌면서 지금 이런 거 저한테 달랠 짬입니까? 와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아 여기가 그래서 보통인 곳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서 적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세일즈를 좋아하는 건 실적이 극명하게 개인한테 짚혀지는 게 좋은 거예요. IT 쪽에서는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엔지니어도 있고 제안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뒤에 개발자도 있고 한 6, 7명이 한 프로젝트로 팀이잖아요. PT는 제가 해도 그러다 보니 어떤 수주를 하고 성과를 내도 이 팀한테 내지는 여기에 다 쉐어를 해서 야 너네 잘했어 이런 거잖아요. 월급을 다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 극명하게 숫자가 나오잖아. 윤미애한테 몇 대 몇 대. 그래서 제가 그 신입 시절에 야 여기서는 차를 우선 잘 팔고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지독하게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 짓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눈에 더 띄고 그때만 여자 몇 없었을 때니까 눈에 띄고 제가 또 밟아도 너무 씩씩하니까 선배들이 더 이렇게 좀 밟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업하는 데다 보니까 숫자로 보여주면 돼요. 숫자로. 저희가 보통 당직 근무라고 해서 전시장에 내방객을 받는 당직 근무를 쓰는 게 로망이란 말이야. 워킹으로 사러 오겠다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게 그때 당시 3개월 안에 3대를 팔아야 수습이 해제됐을 때였어요. 당연히 신입들이 그 신입이라는 게 다른 데 경력자 신입이에요. 생 신입 안 뽑아요. 다른 데서 막 잘 팔던 친구들이 온 거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은 주는 거야. 어떤 수습 시간을 저희한테도 인턴 같은 거죠. 그거를 3개월을 기다려야 당직을 쓸 수 있었는데 제가 1월 16일 날 입사를 해서 1월 말일까지 3대를 다 팔았어요. 그러고는 선배들이 어우 쟤 보통 아닌 애가 들어왔다라고 평가들을 하신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저 팀장님 당직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어요. 선배들이 야 3개월 있어야지. 3대 팔았자. 저는 팀장님 저 3대 팔았는데요. 고 선배들은 야 3개월 있어야지. 그런 어떤 불협화음을 좀 일으켰죠. 근데 팀장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3대 팔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직을 2월 1일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손님도 많이 받고 뭐 당직으로도 팔고 소개로도 팔고 하면서 입사하고 그 해에 저희 전시장에 1등 하던 선배님이 69대인가 70대의 언저리가 1등이었을 때인데 제가 63대를 팔았어요. 첫 해에. 그러면서 후배들의 훈수 끝났고 걸레질 끝났고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인정? 아 쟤는 첫 파는 애 뭐 이런 거 그렇게 좀 돼버리면서 제가 아 진짜 어지간하면 남들 3대 팔고 할 때는 아니고 우리 그냥 진짜 많이 팔아야 돼. 어지간히 팔면 이것들이 밟아 못 올라오게 한단 말이지 선배들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 팔아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비서를 쓸 수 있었던 게 대리가 쓸 수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차를 많이 파니까 팀장이 야 넌 비서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 비서 쓸 수 있는 티오를 주셨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차를 많이 파니까 뭐 저 상담 가야 됩니다. 빠져도 그냥 어거리가 되는 거야. 뭐 회의 어쩌고 야 앉아봐. 저 오늘 상담 있는데요. 그럼 차 팔러 가는 걸 누가 잡아. 그러면 평적. 근데 그걸 어설프게 팔면 밟히는 거야. 그러니 진짜 압도적으로 잘 팔아.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 저는 상향 곡선을 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죠. 그게 세일즈니까 가능했던 거고 개인 실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업계니까 가능했어요. 압도적으로 잘 판 거, 그리고 제가 성과를 많이 냈던 거, 저는 전화를 잘 받아요. 물론 좋은 말로 해서 언제든 연락 가능한 사람이 된다, 뭐 진짜 365일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 소소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화를 잘 받습니다. 지금 이 영상 찍는 이 시간도 제가 작가님한테 부탁해서 콜백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아 얘는 전화하면 받는 친구가 돼버린 게 우선은 손님들이 저를 찾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게 AS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크레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신규 문의도 있을 수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연락이 잘 되는 친구가 세일즈에서는 저는 울트라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고객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이제 고객이 늘어나니까 그게 1명일 때, 2명일 때, 100명일 때는 내 기억으로 저 손님이 어땠지? 라는 기억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고객이 쌓이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행히 벤츠 오면서 시스템화를 좀 했어요. 이를테면 홍길동이다. 그러면 제 기록에 다 보고 무슨 차를 몇 년도에 어떻게 구입을 하셨고 보험사가 어디고 차 번호가 뭐고 차량을 언제 등록했고 등등등 정보 그리고 이 고객에 대한 이력까지 관리를 쫙 합니다. 차라는 게 뭐 1년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은 또 아니어서 비교적 오래 타는 분들은 15년, 20년씩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고객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를 하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해놨고 저랑 딥하게 뭔가 상담을 하고 이분이 살 것도 같은데 뭐 하면 이 고객님에 대한 정보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랬을 때 10년 만에 5년 만에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당연히 기억 못하죠. 근데 오시면 저는 이렇게 제가 에스코트를 해드리면서 고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고 제가 찾아요. 핸드폰에 막. 그러면 홍길동 뭐 13년 7월에 오셨었어. 내방 무슨 요일에 오셨고 얼굴 하얗고 부모님이랑 같이 내방하신 결혼을 앞두고 차량 구입 예정 이런 걸 다 전 써놔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내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럼 정말 감동들을 하세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이사님? 뭐 내진 차장님?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드리죠. 저 안 믿고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들 감동해 하세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차를 안 사시더라도 어쨌든 다음에 또 오시게 되면 벤츠를 꼭 사시게 되시죠.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 구축과 한 번 이 사람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연을 맺었어. 그러면 이분이 이 차를 팔고 다른 브랜드를 살 때까지 관리를 하고요. 다른 차를 또 소개를 해줘도 또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요즘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 부고도 받긴 해요. 근데 이제 부고를 받는 고객님들 아니고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고객 관리를 하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조금은 촘촘하게 꼼꼼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게 고객들이 저를 또 찾아주고 또 찾아주고 하면서 신규 고객은 또 늘어나고 소개 재구매가 늘면서 대수를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소개해주고 재구매를 해주시지만 그 고객한테 최선을 다해요. 이 영상 보실 수 있는 분들 있지만 야, 너 내가 누구 소개시켜줬는데 뭐 저쪽 아무것도 없냐?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는데 소개해주신 그분한테 최선을 다해야 이분이 욕을 안 먹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가격이 됐던 구입 방법이 됐던 사후 관리가 됐던 소개해주는 분한테 누 안 되게 소개받으신 분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개 재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윤미애가 말한 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좀 쌓이면서 지금까지 차를 팔고 있지 않나 싶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넌 강남전시장에 있으니까 손님 많은 거잖아 라고 이제 같은 영업하는 친구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의 내부에서 사내 강사를 했었을 때 제 고객의 리소스를 좀 분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한 5, 600대 팔았을 때니까 저는 그 제 리스트 관리를 한단 말이죠. 소개, 뭐 재구매, 본인이 뭐 누구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온라인 형태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의 판매의 98%가 소개 또는 재구매더라고요. 98%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 그때 깨달았어. 나는 기존 손님한테만 잘하면 되는구나. 저희 차라는 게 차뿐만 아니라 대부분 세일즈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구전이 최고입니다. 입소문이 최고예요. 그걸 저는 좀 빨리 깨달았었어요. 그러니 이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뭐 나중에 뭐 내가 또 사줘 고객님 전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요번 이 건을 잘 메이드해서 출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고객 관리 또 구전의 구정 98%의 재구매 소개 고객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니 계속 구전 입소문을 내주시더라. 그게 아마 저의 세일즈 킥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제 차를 사는 우리 고객님들이 오시면 뭐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차를 온전히 나 이거 살게 이런 고객은 잘 없어요. 물론 잘 없어요. 뭐든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래서 좀 고려 중이고 이래서 좀 연기가 될 것 같고 보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이제 많은 관찰과 소통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끌어내면 실은 이러고 이제 고객들이 얘기를 하세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 뭐 내지는 주차장이 타워 주차장이라 차가 안 들어가. 내지는 와이프가 너무 반대해. 내지는 지금 대출 이거부터 좀 이런 거 마무리하고 해야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려요. 우리 차를 살 수 있게끔.
저는 예를 들면 주차장이 좁대요. 이쪽 강남 쪽은 피부과 성형외과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이 다 카리프트예요. 엘리베이터 카리프트. 그거다 보니까 저희 큰 차 S클래스 같은 롱바디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님께서 기존에 작은 차를 타시니까 당연히 그때는 카리프트를 이용하면서 타셨는데 집이 송도 너무 멀다고 좀 편안하게 큰 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데 아 리프트에 안 들어가서 이사님 힘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 원장님 계셔보세요. 그러고 물론 제가 가진 않았어요. 직원을 시켜서 네이버에 지도 딱 찍고 인근 100m 안에 주차장 지상 주차장으로 찾아보라고 직원 보고 다 걸어서 시간 다 재라고 그랬어요. 5분 안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지상 주차장 찾고 S클래스를 월주차 해주는 곳 요금 비교까지 다 해서 리스트업을 제가 한 6군데를 해왔어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드렸지. 원장님 여기 가시면 됩니다. 걸어서 4분입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원장님이 감동하셔서 안 사실 수가 없잖아요. 윤미가 해결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S클래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출고를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세무법인 대표님이셨는데 아 S580은 타고 싶은데 우리 회사 카리프트가 공차 중량이 안 맞아서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대표님? 그러다가 이분이 계속 회의 중이고 연락이 안 되는데 이분 제가 법인명은 알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았어. 사무실이 저희 근처래. 그랬더니 딱 어디 회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S580을 타고 그 타워 주차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아 이거 안 들어가요. 뭐예요? 그리고 이제 더 엠블럼을 보시더니 S580 가져갔더니 이거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이걸 넣어보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 저기 죄송한데 그때가 연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캘린더 드리면서 한 번만 넣어보게 해달라고 밑절 본전인데 한 번만 넣어보게 해달라고 뭐뭐 대표님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계속 하는데 제가 달력 드리면서 막 너무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 당연히 카리프트에 넣었어요. 삐삐삐삐 소리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삐삐삐 소리가 나.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 빼고 사무실에 와서 대표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 대표님 제가 회의 중이신 것 같아서 오늘 주차장 갔더니 이렇게 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공차 중량이 문제인지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죄송해요 대표님 그냥 S500은 안 되실까요? 이러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회의가 끝나시고 오후에 전화 가서 여기를 어떻게 와보셨어요 이사님? 그래서 내가 아니 당연히 가봤죠. 카리프트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니 근데 안 들어가요 대표님 어떡해요. 그냥 S500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S580 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도 이사님이 한 번 오셨으니까 자기가 전시장을 오시겠대 당신이. 그러시자고 한 번 더 보겠대 차를. 그러시죠. 그러고 오셨어요 전시장에. 그분은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와서 해본 게 감동이어서 와보셔야겠다고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500으로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 이사님 그냥 한 번만 더 자기랑 가서 카리프트에 넣어보면 안 되겠냐는 거야. 괜찮습니다. 해보시죠. 또 그래야 또 포기도 하시니까 가시죠 하고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대표님 이제 오너석에 앉아보시라고 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또 갔죠. 그리고 대표님 내리고 한번 다시 또 넣었어. 이제 대표님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못하잖아. 당연히 또 이제 넣어봤죠. 그리고 여전히 삐삐삐 울려. 아 안 되겠고 이랬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윤 이사님 한번 내려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려서 카리프트 내려갈 때 사람 못 타잖아요. 전 안에서만 삐삐 소리 난다 생각해. 내려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내렸어요. 삐삐삐가 딱 멈춘 거야. 저희 그때 대표님 저 경비 아저씨 막 박수 치고 난리가. 제가 53kg입니다. 53kg가 딱 빠지니까 멈춘 거예요. 아 그때 유레카였어요. 대표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S580을 출고를 했고 너무 고맙다고 바로 소개해서 제가 판교에 또 회장님한테 한 대 똑같은 게 나갔죠. 그런 식의 어떤 저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잘하는 거니까 저는 먼저 문제를 닥치면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서 제가 그런 걸 많이 좀 해결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차를 좀 많이 파는 비결이면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이 작가님들이나 저를 봐서 알겠지만 제가 되게 기운이 좋잖아요. 그리고 텐션도 되게 좋고 그래서 나보고 언제나 이러나요? 일할 땐 이렇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보통 누가 전화가 오면 회장님 네 사장님 사모님 이러고 알잖아요. 그런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고객분들은 전화하면 역시 기운 받는다고 전화했다 이런 분들이 오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좋은 차를 또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준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스스로
제가 기운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어서 저도 노력을 하고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좋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암시? 그런 걸 저는 주문을 좀 제가 많이 거는 편이고 고객들한테도 그런 게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화 한 통을 해도 고객님들이 저랑 통화하면 힘이 난다고들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우리네 사장님들, 우리네 회장님들, 이 오너분들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장을 할 정도의 그릇도 못 되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분들 정말 외롭고 힘든 게 되게 많거든요. 얘기만 들어줘도 그냥 마음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라서 그걸 좀 제가 이렇게 건네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책에 좀 그렇게 기술을 좀 했어요. 우리는 원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쓰러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목숨 걸고 빚을 다 상환할 때까지 정말 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넌 돈이 원래 많잖아, 그런 댓글 너무 안타까워요. 아, 저라고 처음부터 있었겠냐고요. 저도 없었다니까요. 오죽하면 흑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라고 하잖아요. 무수저였던 사람인데 지금에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냐? 안녕하세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의 윤메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물려받고 누구한테 받은 자산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팔아서 세일즈하는 사람이 200억 자산 될 수 없습니다. 전 재테크를 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성남에서 언니랑 둘이 살면서 독립을 하고 서울로 이사를 하고 막 이랬던 전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6천만 원이 있었고 언니는 더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성남에서 빌라 같은 게 1억이 안 됐을 때였어요. 충분히 언니랑 저랑 돈을 합쳐서 빌라나 우리 집을 살 수도 있었을 때였어. 근데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1도 없었을 때였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빚을 낸다는 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판잣집에 살면서 반지하에 살면서 집주인들한테 그 서름을 받으면서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아줌마들 막 계단 청소하라고 그러고, 여자 둘이 사니까 엄청 무시하고, 소리 나면 나와서 보라고 그러고,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청소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훈수 두고, 니네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 식의 정말 서럽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집 샀어도 되거든요, 언니랑 저랑. 그만큼 빚을 내서 뭔가 하는 건 금기시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딱 하면서 집을 한번 사볼까?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부동산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BMW 입사를 할 때, 지금은 인보증이라는 게 없지만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당시에는 인보증을 서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걸 받으러 그때 새엄마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저 인보증 좀 서달라고 했을 때 갖은 수모와 그 모멸감을 겪고 왔어요. 안 서줬어요, 결국은. 그래서 집을 사기로 결심한 어떤 동기도 됐었어요. 아, 내가 혹여나 다른 직장을 갔을 때 또 인보증이 필요하면 남편이 서줄 수 있게 둘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해야겠다라는 동기도 확실히 됐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신월동 집 2억 2,500을 주고 사고 시작을 제가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당시에 반은 돈이 있었고 반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고 집을 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주말도 없이 매일 나가서 일을 했어요. 소처럼. 손님들이 뭐 윤대리 뭐 쉬는데 미안해요, 어쩌죠. 안 쉽니다, 나갑니다. 당연히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한 푼 두 푼 벌고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억 2천 정도 대출이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2천짜리가 현금집이 어느 날 될 거잖아요. 정말 소처럼 일을 하니까. 전 그래, 사람들이 부동산 대출은 안 갚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 아니에요. 빚이 있는 것 자체를 난생 처음 해봤고, 저를 짓누르는 거를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것도 있었고, 정말 소고기를 먹어. 이건 사치야. 이달에 이자 나가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무슨 소고기를 먹어. 그때 맨날 소주에 삼겹살 먹었을 때니까 소고기 뭐 이렇게 회 이런 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걸 먹을 수도 있었으나 저는 빚 갚는 게 더 중요했었거든. 그래서 300이고 100만 원이고 계속 은행에 내가 뱅킹해서 상환하고, 그렇게 해서 빚이 줄어 가는 거에 재미를 본 거죠. 그래서 그걸 1년 반 만에 2억 2,500
주고 샀는데 직장을 그때 당시 서초동으로 움직일 때라 여기 신월동, 심정, 칠동에서는 너무 멀리 다니게 돼서 집을 좀 이사를 해보자. 그때까지도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계속 옮긴다 이런 생각 안 할 때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옮기자 하고 3구에는 살고 싶으니 송파구, 3구 저 끄트머리 풍납동에 집을 또 샀죠. 그때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당연히 또 풀 에버리지로 대출을 받았죠. 5억짜리를 샀는데 2억 3천 있었고 2억 7천을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 우리 신랑 A형의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라 벌벌 떨죠. 와이프 이걸 어떻게 대출이자를 어떻게 다 갚아내려고 하냐고 상환할 능력이 되냐.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저는 남편도 있었고 남편 이제 어차피 우리 신랑이 어느 정해진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때니까 저도 회사를 바꿨을 때라 불안하지. 그렇지만 한번 해보니까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겁이 났지만 해보자. 그러고 한 거예요. 그리고 2억 8천을 빚을 또 풀로 내서 집을 또 옮겼어요. 평수도 넓히고 송파구로. 그렇게 옮기면서 그 집도 또 당연히 빚이 막 이만저만하니 잠도 못 자죠. 집은 넓고 좋은데 이자가 한 달에 580씩 이자만. 그때 원금도 같이 상환할 때가 아니라 이자만 580씩 낼 때라 잠이 안 와. 잠이. 그러니 영업사원들 다 비슷할 거예요. 빚이 있고 매달 나가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쉽니까? 주말 나가고 밤새 일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전단지 돌리고 손님하고 한 대라도 더 팔려고 한다. 그때도 똑같아요. 상환을 계속해. 300, 200, 500, 1000 버는 족족이 계속 갚는 거야. 상환. 그러면 어느새 이게 현금집이 됩니다. 그럼 저는 현금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재테크에 좀 맛이 들어서 집을 옮겨볼까? 여기 좀 멀긴 한데 옮겨볼까? 이러면서 이제 상급지를 옮겨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청약도 받아서 남양주에 집 분양권도 샀다가 팔아보고 송도에 분양권도 샀다 팔아보고 시세 차익을 이제 좀 맛을 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거주하는 집만 대출을 풀로 받고 나머지는 2천, 3천씩 넣었다가 뺐다 이러면서 시세 차익을 계속 본 거죠. 그러면서 2천, 3천 쌓이고 이거 빚 갚고 현금집이 되면 이사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벤츠를 옮길 때니까 매번 오면 손님들한테 상담을 하고 DB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주지를 보면 제가 잠실에 이사할 때 맨날 그 아파트 주소지에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니까 아니 여기 아파트 뭔데 이렇게 벤츠를 많이 사러 와? 제가 느낀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영업을 하는 것 중에 좋은 거 하나가 어쨌든 필드에 돌아가는 이런 시장 상황이나 감을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손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촉이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사람이라 오를 가능성이 완전 큰 아파트인 걸 제가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풍납동 집은 유일하게 실패한 부동산 투자였어요. 5억에 산 걸 4억 3천에 매도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7천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만큼 잠실로 오고 싶은 니즈가 워낙 강해서 그때 여기는 억 단위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처음으로 실패를 해봤으니까 7천만 원 너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준 돈보다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전세를 좀 살아보고 추이를 좀 보자. 그리고 전세로 갔어요. 살아보니 잠실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긴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세도 당연히 전세가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다 대출받아서 갔죠. 그걸 이제 또 열심히 또 막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갚아서 현금 전세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자 결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는 사면 좋은 걸 사야겠구나 하고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서 단지 내에서 좋은 동에 좋은 호수를 샀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점점점 처음에 2,500 벌다가 그 다음에 7천만 원 마이너스 받다가 전세 나가면서 집을 샀더니 억 단위로 뛰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서 부동산에 제가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좋고 비싼 걸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동산은 언제나 황금성, 유동성입니다. 현금화가 잘 되는 걸 사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몸으로 느끼는 부동산을 아는 진짜 찐 아줌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를 거를 사야지 하고 잠실 5단지 재건축도 샀고 빚도 거기도 풀로 내고 또 계속 계속 갚고 월세 받아서 갚고 계속. 그러면 이제 현금집이 되면 저는 이제 계속 상급지로 이동을 했던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산 곳들이 다 많이 올랐던 물건들이었다 보니 거기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본 거예요. 처음에 2,500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억 단위로 보게 됐고 10 단위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니 그만하자. 그러고 이제 건물을 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풀 에버리지를 해 대신 얘를 계속 갚을 수 있는 능력, 본인의 능력을 키워서 소처럼 일해서 대출을 갚아. 그런 다음에 다시 여유를 찾고 또 하는 거지. 여기저기 우리는 원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쓰러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했고 이거 하나에 목숨 걸고 빚을 다 상환할 때까지 정말 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팔고 상급지 이동하고 이렇게 했던 거지 제가 무작위하게 막 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번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2,500 벌었던 게 5억을 넣었더니 7억이 되고 7억을 넣었더니 10억이 되고 이런 식의 돈이 돈을 벌더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에 제가 좀 다뤄놨던 거고 어느 날 로또가 돼서 부모님한테 상속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하나 읽어낸 재테크였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200억 자산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아 이게 되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좀 캐치하는 감이 확실히 좋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전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한 베네핏이 됐어요. 재테크를 지금까지 이뤄낸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차를 팔아선 건물 못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를 잘 했고 운을 좀 잘 탔다. 그냥 저는 제가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사님 어때요? 뭐 어쩌고 많이 물어보고 고객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지금 시장이 너무 불경기고 힘들다 하는데 지금 돈을 쓰는 소비하는 사람들은 4050 아줌마들입니다. 그 아줌마들이 굉장히 감이 좋아요. 돈을 쓰는 사람들도 그분들이고 돈을 쓸 때 얼마나 어디에 잘 써야 되는지도 감도 그분들이 다 결정을 하시거든요. 저도 50 아줌마라 그런 감이 좋은 게 좀 한몫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동기부여 느끼겠지만 아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해야 잘 할 수 있지 그분들을 타겟으로 뭔가를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동력이 저는 제 결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돈 귀한지를 압니다. 그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10원, 100원, 1000원, 만원 귀한지를 너무 아는 게 저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포식당서부터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제가 즐길 수 있는 거가 저는 많은 경험이 있었던 터라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 월급쟁이였을 때부터 저는 올해 연봉이 3%, 5%가 올라. 그럼 전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그걸로 바로 적금을 뒀어요. 그게 뭐 10만 원이 됐던 8만 원이 됐던 적금을 봅니다. 그럼 그게 1년짜리고 2년짜리고 계속 쌓일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한 달에 제가 썼던 생활비는 20만 원, 30만 원을 쭉 몇 년을 썼다는 얘기예요. 오른 연봉만큼은 늘 적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 지금도 작년까지도 촌스럽게 적금을 벗던 사람이에요. 돈이 우선 있어야 뭐를 할 수 있거든요. 진정으로 내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OTT를 몇 개를 보고 있고 연회비 비싼 프리미엄 카드가 몇 개가 있고 카드 수수료 나오는데 활부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잘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돈이 지금 새고 있나. 저는 다행히 그런 새는 돈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계속 조금 더 생기는 돈이 있으면 전 저금을 하는 편이고요. 그 돈을 다시 또 불려서 목돈을 만들어서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 수 있게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넌 돈이 원래 많잖아 그런 댓글 너무 안타까워요. 아 저라고 처음부터 있었겠냐고요. 저도 없었다니까요. 오죽하면 흑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라고 하잖아요. 무수저였던 사람인데 지금에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냐? 저는 지금도 100원, 10원, 1000원 굉장히 귀하게 돈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허투루 돈을 안 쓴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정말 시드머니 만들 때까지 많이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돈이 얼마나 생긴다. 그럼 그 돈으로 또 뭔가를 해서 수입원을 만들고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렇다고 회사 다니는 걸 때려치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연봉이 오르게끔 몸값을 올리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서 좀 더 재테크가 된다 그러면 퇴근 후 요즘 52시간 근무라 해서 솔직히 물리적으로 시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재테크 내지는 발전 가능성 있는 뭔가를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서 내지는 수입원을 만들고 그 돈을 자꾸 모아서 아주 똘똘한 부동산이든 그게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공부를 해서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만 지금의 어떤 자산 저처럼 이렇게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제 그게 부동산이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걸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아닙니다. 회사 다니시면서 요즘 사람들이 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아요. 회사 다니면서 본인의 몸값은 몸값대로 올리시고 어나더 시간에 다른 걸 해서 또 몸값을 키울 수 있는 걸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본캐가 차 파는 거잖아요. 전 본캐 차 파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스케줄 뭐 많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책도 쓰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오프 강의도 나가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 중에 1년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다른 직업을 또 하나 픽해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이런 자산을 꾸릴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자들의 속성을 알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의심 정말 많고요.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라고 알아야 뭐를 하지. 근데 이 스타일 모르는데 매 와갖고 막 까불까불하고 뭐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고수고 부자기 때문에 속으로 진짜 이런다니까. 쟤 뭐 나한테 와서 사기나 치려고 하나 보다. 그게 다 보입니다. 저도 보이는데 오죽하겠어. 그분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거나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거를 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심이 많고요. 친절합니다. 이분들이 굳이 상대방한테 나쁘게 할 일이 뭐 있어? 그 적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하, 네, 반갑습니다. 늘 정말 나이스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친절하세요. 의심 많고 친절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절대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째, 부자들의 속성을 정말 알아야 그분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든 아니면 그분들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은 믿음의 벨트라고 하죠. 윈윈할 수 있는 관계여야 돼요. 내가 얘한테 줬으면 얘도 나한테 뭔가 기브 앤 테이크란 얘기예요. 정말 어불리지 않는다? 얘랑 내가 뭔가 했을 때 윈윈이 될까? 괜히 얘 만나면 기분이 나빠. 뭐가 안 돼. 이런 사람 안 만나요. 저도 안 만나지려고 하고 점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 맨날 만나면 힘들고 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막 화가 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더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오늘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해주네? 저런 얘기를 해주네? 와, 이 사람 정말 괜찮네. 기운도 기운이지만 내가 뭔가 캐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만나고 즐거운 거야. 그럼 오늘 PD님이나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만나서 좋잖아요. 자기가 배워가는 게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람도 저한테 뭔가 받아가는 게 있으니까 서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서로 잘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 만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고 노력을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도 스킬업이 돼야겠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왜 만나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윈윈할 수 있는 믿음의 벨트를 그들만의 리그에 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를 얻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저는 막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장인 상대 뭐 보험 사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너무 안타까워. 부자들은 그런 사기 안 당해요. 뭔가 있으면 전문가한테 돈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아. 변호사 돈 내고 상담 받아. 그래야 되는데 우리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 아는 사람한테. 자기들끼리 뭘 알아. 좀 더 전문가한테 돈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정보도 오고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면 되겠구나. 정말 그래서 요즘 뭐 재테크 강좌 들어오고 되게 많잖아요. 비싼 것들 전 들으라고 추천해. 그만한 가치를 하겠지. 그런 돈을 제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설픈데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주변 친구들한테 묻지 마세요. 나보다 나은, 나보다 훌륭한 전문가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으시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돈에 대한 교육 어려서부터 시키라고 말하는데 저도 되게 고민인 화두예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어떻게 얘가 돈에 대한 귀함을 알고 할 건데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 건데 지금의 우리 자녀분들 하나 둘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얘네들한테 우리 집 힘들었어. 엄마가 판잣집에서 컸어. 엄마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런 얘기 해봐야 와닿지도 않아요. 정말 와닿지도 않아요. 저희 딸내미가 신발이 바닥이 물이 셀 정도로 달아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물 샌데 신발 바꿔달래. 우리 같았으면 이게 창피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너무 어떻게 말고 학교 가거나 이러면 이게 보이면 너무 창피해서 사달라고 했을 건데 우리 아이는 이게 왜? 비 오면 좀 불편할 뿐이야. 그런 아이한테 이게 창피함이라면 저 같으면 창피하고 그게 결핍이었을 건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냥 뭐 구멍이 났나 보지야. 그것처럼 이 아이들한테는 야 이거 없으니 엄마가 돈 없으니까 너 신발 못 사주가 아니라 얘가 이게 불편함을 조금 느끼는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한테 결핍을 어떤 분이 댓글에 애한테 결핍을 느끼게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다고 아이가 알겠냐고.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공부하게 학원 보내줘, 학교 보내줘,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먹어. 지금의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가 내 걸, 부모님 걸 잘 받아서 지키는 걸 가리키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세금이 어떻게 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가 나와서 네가 이걸 없으면 네가 이걸 받을 수가 없고 네가 어떻게 엔잡료를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얘가 잘 커서 우리 걸 받아서 잘 지키게끔 하는 거가 지금은 경제교육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다만 저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집이 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아빠도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때 제가 한 20살 정도의 이 사고를 가진 제가 그때로 돌아가는 건 너무 땡큐. 그럼 저는 아마 성남의 부동산을 다 샀을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한테 이런 거가 재테크, 이런 게 경제관념이다라는 걸 심어주는 걸 아이 때부터 조금 생각이 가지면 중학생 요때쯤부터는 계속 이야기를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우리네 부자들은 이미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그 얘기를 좀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 어떤 슬로건과 모토이자 좀 미래를 준비해 현재를 즐길 수 있다 주의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 공부를 부쩍 잘했었던 터라 중간고사가 끝나면 다음 기말고사를 위해서 딱 하루만 놀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도서관을 다녔어요. 솔직히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이걸 준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그게 다행히 뭐 성향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미래를 좀 누리고 살고 행복해지려면 지금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를 즐기려면 미래를 준비해야 제가 현재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워라밸 뭐 놀러 다니고 뭐 해외여행 가야 되고 뭐 이런 요즘 분들 많잖아요. 공항에 가면 라운지 가면 그 고급 프리미엄 카드 있어요. 연회비 20에서 뭐 80, 100만 원씩 하는 그런 카드들이 있으면 라운지에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매번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비싼 카드를 왜 쓰지? 저는 있어요. 우리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남편 건 제가 애돈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어린 친구들서부터 젊은 친구들이 다 거기 와서 그걸 먹는데 저는 제가 볼 때마다 와, 이 친구들이 다 저걸 해서 오는 건가? 저 카드를 쓰는 건가? 왜 연회비 80, 100만 원짜리를 쓰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당장 뭐는 해야 되고 해외여행 가야 되고 프리미엄 카드는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처럼 저처럼 나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누리셔도 돼요. 그리고 좀 더 젊었을 때 그때는 그 나이대에 맞는 것들을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저희 이모님이 이제 오시면 별 좀 TMI이긴 합니다만 집에 과일이 있으면 이렇게 상책이 난 과일을 저는 아이들을 줍니다. 제 거는 딱 냅둬서 이모한테 제가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김치냉장고도 살 정도예요. 이 쟁겨놔야 돼서.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상했잖아요. 전 그거 아이들 깎아주라고 그래요. 그럼 이모가 아니 왜 아이들을 이모 쟤네들은 좋은 거 먹을 날이 나보다 훨씬 많아. 근데 왜 이 좋은 거를 애들을 왜 먹이냐고. 그래서 저는 그 주의예요. 그래서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아이들한테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저렴한 거, 조금은 상책이 난 거, 조금은 힘든 일, 조금은 덜 쉬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즐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시면 나이 가늠이 안 돼요. 정말 자기 관리,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외모든 금전적인 어떤 관리든 본인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봐요.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남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한테 관리지, 스스로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좀 아니지 라는 생각인 거지 남한테 이 나이에 뭐 남한테 잘 보여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여성 4050 분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의 꼬마 때부터 슬로건이었어요. 핸드폰에 이렇게 슬로건 넘어가는 치열하게 살자였는데 오늘 영상 보셔서도 느끼겠지만 진짜 치열하게 지독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살 날이 너무 많으니까 워라밸가 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느긋해지지도 않고 여전히 할 게 많고 여전히 달려갈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에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 다 좋은 일도 이렇게 애돈 되는 거를 전 너무 많이 느껴서 활기차게 치열하게 뭐든 열심히 잘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말로 전 지금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초등학교 그 5학년짜리가 저희 성남에 보면 무슨 병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계단이 이렇게 바보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널찍널찍한 거 있잖아요. 한 발로는 못 올라가는. 애기니까 그걸 동생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놀면서 장난을 치고 놀았단 말이죠. 그 장례식장이 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친척들이 이렇게 오시면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되게 불쌍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제 생각에 왜 그러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많이 오네, 친척들이 많이 오네였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동생하고 저랑 놀고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어렸으니까 오빠들은 없었고 언니는 좀 더 크고 아빠는 또 지금 생각하면 상주였으니까. 근데 친척들이 오시면서 계속 머리 쓰다듬 아휴 어떡하니 이렇게 계속 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전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너무 나고, 지금도 산소를 제가 모시는데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관을 넣잖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너무 한이 된 게 그때 왜 울지를 못했나요? 저가 이제 책에서도 말했지만 8남매다 보니까 새엄마네 집 쪽이 있었고 저희 집 쪽인데 오빠, 언니 제 동생 있었는데 워낙 아들들 선호하고 장녀 선호하고 아빠는 그런 편애가 좀 심했었어요. 엄마만 막내부터 이렇게 거꾸로 되게 예뻐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좋았던 엄마인데 왜 죽었을 때 그걸 한 번도 못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관이 들어갈 때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울고불고 막 안 돼 뭐 이런 걸 하는데, 아, 엄마한테 그거를 아무도 못 해준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동생이나 전 너무 어려서, 동생 너무 어렸다 치고 저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지금도 제일 가슴이 아프고 제일 기억에 남는 엄마에 대한 좀 죄송한 미안한 기억이에요. 네. 진짜 그랬거든. 아니 그때 왜 울지를 못하냐고. 아니 그때 제일 엄마가 이뻐해서 맨날 너하고 동생만 너무 이뻐한다 막 그러셨는데 그때 왜 눈물 하나를 안 흘리고 그냥 놀고만 있었었던 게, 그거 아무도 안 우는 거야. 근데 그러고 커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가슴 아파서 우는데 엄마한테는 그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거를 못 해준 게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너무 죄송한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되고 하면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너무 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한 6,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는 또 다른 거였어요. 저는 아빠를 워낙 어려서부터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도 안 났어요. 다 큰 어른이 됐을 때였는데도 언니, 오빠, 동생 다 울고불고 하는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아빠 때는. 엄마 때 그렇게 못 해줬는데 아빠 때 이걸 내가 굳이 우러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내가 억지로 쥐어짜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빠 때는 다 크고 뭔가 사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안 흘렸었어요. 엄마 때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저는 엄마에 대한 그 애증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아빠 때 또 그랬었어요. 저는 간절히 원하면 바라면 이루어진다를 너무 살면서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판잣집에 살고 엄마 돌아가시고 야밤도주 하고 아빠가 여러 명의 아줌마들을 엄마라고 이렇게 데려가면서 키우고,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화장실 시트지를 꼭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화변기라고 해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놓았을 때 구조가 아래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화장실에 정말 반지하에 살고 이랬었던 터라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야간 상고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좋은 분을 만나 저한테 꼭 대학을 가라, 천마를 보았다라는 편지를 써주시면서 넌 꼭 대학을 가야 된다, 뭐 꿈을 이뤄라, 이렇게 정말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서 아, 대학이라는 곳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빠한테 저 대학 갈게요 했는데, 당시에 이제 새엄마네 쪽까지 하면 8명의 형제들이 아무도 대학을 간 사람이 없었고 8명이라고 하면 제가 7번째였어요.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그때 당시 오빠들도 그렇지만 언니, 엄마 이렇게 손찌검을 많이 하셨을 때라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그걸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찌검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맞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빠 나 대학 보내달라고, 대학 간다고, 입학금만 해달라고 새엄마랑 계신데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때 처음으로 몇 년 만에, 5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만에 저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면서 손찌검을 하셨었어요. 네가 무슨 우리 집에서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이냐고, 언니 오빠들 아무도 못 간 대학을 네가 무슨 대학을 가겠다고 꼴값을 떠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책에도 녹였지만 아마도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잘해서 지가 벌어서 가겠다고 하면 할 텐데, 아빠였으면 아마 혼자였으면 그래 해봐라 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 새엄마도 계시고 그 집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아빠가 좀 뭐랄까 쇼맨십? 뭐 그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땐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제가 뭐 도둑질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겠다는 것도, 도박을 하겠다는 것도, 애가 대학을 가겠다는데 그것도
그것도 야간으로 지가 벌어서 가겠다는데 입학금만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맞고 나오면서 울고 불고 뭐 터덜터덜 집에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어느 동네에 아빠랑 그 새엄마랑 사는 집이 있었고 저희들은 또 따로 이렇게 사는 집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길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지만 주민센터의 게시판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당연히 안 봤고 그걸 제가 고등학생이 고3 애가 뭘 게시판을 보겠어. 터덜터덜 걸어가고 하는데 왠지 그냥 저 게시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봤더니 성남시 성적 우수 장학생 모집이라는 공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원 요건 뭐 이를테면 성남시에 뭐 10년 이상 거주에 뭐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소득 적구마. 거기에 제가 눈에 딱 들어온 건 장학금 100만 원. 당시에 입학금이 126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 100만 원만 받으면 전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바로 가서 학교에 가서 성적증명서 떼고 등본 떼고 이런 거 다 떼서 그 제출을 제가 성남시에다 했죠. 그게 성남시에서 2명 뽑는 건데 제가 된 거예요. 그걸 받고 100만 원 받고 제가 조금씩 모았던 20 얼마를 받아서 제가 첫 대학 입학금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일을 하면서 벌고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쭉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되고 일하는 사람은 일 잘하면 되고 군대에 있는 사람은 나라 잘 지키면 되고 본연의 업무에서 본연이 맡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다 길이 열리더라를 전 굉장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 성적증명서를 써먹을 일이 있네 라고 생각이 정말 그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정말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 입학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당연히 장학금 계속 받아 학교를 다녔고요. 또 한 번 정말 되면 된다 느꼈던 게 중앙대 대학원 입학 그 면접을 볼 때인데 그때도 방통대 출신 대학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도 잘 안 뽑는 것 같지만 대학원에서 방통대 출신들 4년제 학사를 별로 안 쳐줘요. 다 떨어졌죠. 근데 중앙대에서만 1차 면접이 서류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중앙대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때는 이제 5일 근무제가 아니라 토요일도 근무를 할 때라 제가 이제 첫 차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코란도 밴을 탔었어요. 첫 차가 602EL이라고 차 좋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뒤에 밴으로 있는 트럭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녔었고 첫 차가 그거라 다른 차를 잘 못 모를 때란 말이에요. 그 차를 주차를 해놓고 삼성동에서 중앙대 흑석동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2시 면접이었고 12시에 끝날 때니까 밥도 안 먹고 가려고 빨리 가려는데 제 앞에 차가 한 대가 떡 돼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없이. 난 마음이 급한데 그때 거기다 차를 제가 막 대놓고 있을 수가 없었을 때였어요. 차를 빼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인근 식당을 들어다니면서 뭐 1, 2, 3, 4 차주분 계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식당을 다 돌아다녔어요. 마음은 급해 2시에 면접 봐야 되는데 좀 일찍 가서 뭐 이렇게 좀 마음도 잡고 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좀 피는 바짝바짝 말지만 1시 거의 다 돼가고 막 연락은 안 되고 이 사람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가서 1, 2, 3, 4 차주분 계세요?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세진컴퓨터랜드 다니던 당시에 분당에 첫 근무할 때 교육팀에 계셨던 팀장님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윤미애 저를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래갖고 거기서 그분이 분당에서 본 지가 저를 한 7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윤미애 하고 저를 찾는 거예요. 왜? 너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앞에 차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학교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더니 내 차 타고 와. 그러면서 키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코란도 저 검정색이었거든요. 그분이 코란도 화이트였어요. 와, 저 그때 정말 소름 끼친 거 생각을 하면 차도 똑같아. 그분은 오토였고 크기 똑같으니까 운전하잖아요. 정말요? 괜찮아요. 면접 보고 오라고. 잘 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키를 주고 제 키를 주고 이분이 이제 차를 바꿔 대주고 하고 저는 그 차를 타고 중앙대 면접을 보러 갔죠. 그때도 제가 7년 만에 식당에서 그렇게 지인을 만나서 그것도 차도 코란도 똑같은 차야? 정말 그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행히 중앙대에 그래서 붙어서 제가 석사를 또 무사히 마치게 됐죠. 그때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저는 간절히 내가 이걸 뭔가를 해야 돼, 이걸 이뤄내야 돼 하면 많은 걸 이뤄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교, 저를 되게 많이 믿는 편이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이 채널의 어떤 모토처럼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걸 하려면 뭐를 해야지 스스로 다 잡게 되거든요. 그게 운하고도 그런 좋은 인연하고도 만나지게 되더라도. 그래서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고객님들도 이분이 저를 알아볼 때 벤츠 딜러 좀 소개해줘. 이 사람한테도 소개받고 저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2명이 윤미애를 소개하더래.
5명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분이 야, 걔 아니야. 그 사람 별로야 라고 하면 이분이 저를 연락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다 잘하고 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한테 성실하게 하면 다 돌아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살면서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나 나쁜 기억이 있었던 분이었 이분이 선뜻 저한테 차를 내주셨겠어? 남자분들이 차 보통 안 내주는데? 그런 것도 저는 너무나 운이었다 생각하고 제가 되게 간절히 되겠지, 나 되겠어, 면접 보러 갈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도 거기서 그 시간에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영업을 하게 됐을 때 그분이 방통대 3학기, 4학기 재학 중이셨어요. 제가 방통대 그때 한 과를 못해서 낙방했을 때라 방통대에 대한 졸업을 못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연결고리가 됐는데 그분이 방통대 다닐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방통대가 들어가긴 쉬운데 졸업하기가 되게 힘든 대학이에요. 혼자 공부를 하는 대학이라. 그때 수학 과목을 혼자 하는데 안 풀리니까 그 과목을 패스 F를 받아서 과락으로 졸업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통대는 4년이면 10년, 15년씩 해서 겨우 졸업들을 하세요. 이거 패스 못하면 또 하고 해서. 근데 저는 2년 반 만에 졸업을 한 게 그 한 과목 때문에 제가 과락을 했었었는데 그걸 이분이 도와줘서 제가 졸업을 했어요. 지금처럼 영상이나 온라인이나 있을 때도 아니었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수학 물다가 막히면 어디다 물어봐. 그걸 이분이 도와주셨어. 나는 그분 만난 것도 너무나 천운이었지. 방통대를 다녀? 그것도 너무 깜짝 놀랐지. 방통대 주변에 잘 없잖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그분이 방통대를 갓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저한테는 천운이었어요. 그런 어떤 좋은 분들, 좋은 간절함을 이렇게 확인한 사례가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